태국 전역에서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공장들이 멈춰서는 위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중국 기술이 대체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결국 태국 총리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의 발언을 들은 태국 국민들은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총리는 무슨 말을 했길래 국민들이 이토록 격분하게 된 걸까요? 저는 그날의 향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방콕 거리에 퍼진 짙은 열대과일 향과 매캐한 배기가스가 뒤섞인 공기. 그리고 제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숫자들이 말해주는 이상한 패턴. 태국 산업지구의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진 도시들을 지도에 표시하면서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한국 기업들이 철수한 지역이었죠.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도 일관된 패턴이었습니다. 에린 씨, 이번 정부 발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자리에 태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국 산업부 장관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연단에 올라 발표하고 있었죠. 중국 기술과 인력으로 태국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은 박수로 가득 찼지만 제 머릿속은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장밋빛 전망과 실제 데이터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쳐보니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지냈을 때의 연락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대 공대 연구원이었던 김도윤. 그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망설임 없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윤 씨, 태국 산업단지에 관해 물어볼 게 있는데 시간 있으세요? 몇 시간 후 화상통화창에 나타난 도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서울은 이미 늦은 밤이었죠. 그 도시요? 우리가 15년간 키워놓은 시스템을 통째로 뽑아낸 곳입니다. 도윤의 담담한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지내면서도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콕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 불빛 아래 무언가 깊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태국 최대 산업단지 중 하나인 라용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한국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밀집해 있던 이곳은 이제 중국 기업들로 채워져 있었죠. 공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현지 노동자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중국 회사가 들어온 뒤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10년 넘게 이곳에서 일했다는 수환 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한국 회사들은 엄격했지만 시스템이 안정적이었거든요. 지금은 매일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식당 주인인 마 씨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철수한 이후 전기가 자주 끊기고 공장은 절반이 멈췄어요. 저희 가게도 예전엔 점심시간에 손님이 넘쳤는데 지금은 절반도 안 됩니다. 오후에는 산업단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활기차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곳곳에 멈춰선 생산라인과 비어있는 공장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중국 관리자는 저에게 일시적인 조정 기간이라며 웃어넘겼지만 그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택시 기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 회사들이 지은 다리와 도로가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은 중국이 새로 건설한 도로가 벌써 깨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많이 오면 다 무너질까 겁나요. 호텔로 돌아와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교체가 아니라 전체 인프라의 급격한 변화였고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김도윤에게 연락해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방콕 외곽의 IT 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때 한국의 기술로 가득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중국 회사들의 로고가 빛나고 있었지만 단지 내부의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요. 저희는 한국 시스템 위에 우리 시스템을 얹었을 뿐인데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한 중국인 엔지니어가 자리를 비웠을 때 태국인 직원이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매일 밤 서버가 다운되고 백업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사무실 건물에서 나와 산업단지의 중앙통제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 심각한 상황을 목격했죠. 화면에는 빨간색 경고창이 여기저기 떠 있었고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이곳에서 근무했다는 기술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설계부터 다른데 지금은 그냥 땜빵뿐입니다. 누군가 구멍이 뚫릴 때마다 급하게 메우고 있어요. 그날 오후 태국 남부의 신도시 붕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작년 지진 당시 무너진 중국 시공 고층 빌딩에 이어 또 하나의 사고였죠. 뉴스에서는 자연재해라고 보도했지만 김도윤이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 그 지역은 한국 기업이 설계한 내진 시스템이 모두 철거된 후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강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방콕의 도로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고 제가 탄 택시는 1시간 넘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회사가 만든 배수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침수되지 않았는데 새 시스템이 들어온 뒤로는 비만 오면 도시가 마비됩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 교체가 아니라 한 국가의 기반 시설 전체가 무너지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깊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태국에 머문 지 일주일째, 저는 점점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남긴 기술 인프라의 빈자리를 중국 기술이 채우려 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방콕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마비되었고 산업단지의 자동화 시스템은 계속해서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태국 동부의 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설계로 시작되었어요. 현장 감독이었던 사람이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결정으로 갑자기 중국 기업이 들어왔죠. 그들은 겉모습만 그대로 두고 내부 시스템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인 통합관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건물들은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졌으며 보안 시스템도 취약점투성이었습니다. 한국이 설계한 시스템은 태국의 기후와 문화를 고려해 15년간 발전시킨 거였습니다. 김도윤이 보내준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태계였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했던 태국 직원들, 중국 기술 도입 후 어려움을 겪는 현지 사업자들, 심지어 일부 정부 관계자들까지. 그들의 증언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태국 산업부의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익명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방콕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주변을 계속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중국과 대규모 로비 계약이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 한국을 내치라고 지시했어요. 내부적으로는 정리하라는 표현을 썼죠. 그의 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태국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뒷거래를 제안했고 그 결과로 한국 기업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철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태국 내부에서도 이 결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모두 무시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호텔방에 붙여놓은 지도와 사진들, 인터뷰 기록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 간 경쟁이 아닌 기술 주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태국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태국의 작은 공업도시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때 한국의 전자부품 공장들로 활기찼던 이곳은 이제 거의 유령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저는 빈 공장 건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녹슨 간판과 깨진 유리창들이 과거의 번영을 침묵 속에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에린 씨는 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나요? 저를 안내하던 현지 주민이 물었습니다. 이미 늦었는걸요. 우리는 이미 한국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익명의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내부 문서를 확인하면서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기에는 태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중국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치적 결정이 경제적 재앙을 불러온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 기사를 쓰는 것은 태국과 중국 모두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안전도 걱정되었죠. 하지만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감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밤새 기사를 작성하며 저는 김도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기술의 특별한 점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게 작동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사라졌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봅니다. 새벽녘 마침내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철수가 시작되자 태국의 도시는 무너졌다. 증거와 증언으로 가득 찬 이 기사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사가 뉴욕타임스 웹사이트에 게재되자마자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태국 정부의 맹렬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왜곡된 보도라며 저를 비난했죠. 중국 측에서도 서구 언론에 편향된 시각이라며 반발했고요. 하지만 제가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현장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기사 발행 이틀 후 파이낸셜 타임스와 블룸버그, BBC까지 연이어 후속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사 중 한 구절이 특히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들이 밀어낸 것은 단지 한 나라가 아니라 미래 그 자체였다. 방콕의 호텔방에 머물며 저는 태국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취재 비자에 문제가 생겼다는 통보를 받았고 호텔 직원들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이 사안은 쉽게 묻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태국 국회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중국과의 계약을 주도했던 몇몇 고위 관리들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반응의 부재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떤 공식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고 관련 기업들 역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저 조용히 유럽, 중동,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새로운 기술 협약을 발표했을 뿐이었죠. 한국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한 태국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김도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말이 아닌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태국은 이제 중국 기술에 의존하게 되었지만 그 기술은 한국이 15년간 구축한 기반 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스스로 선택한 길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국제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고 자금을 빼기 시작했고 산업단지에서는 기술적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태국 경제 지표는 급격히 하락했고 실업률은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다시 한국 기업들에게 접근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우리가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임원이 비공식적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15년간 구축한 모든 핵심 시스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적 재산이니까요. 태국 산업부 회의에서 한 관리가 절망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우린 도대체 뭘 잃은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외국 투자가 아니라 태국의 미래, 경쟁력 자체를 잃었던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했고 중동 국가들과도 대규모 기술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은 태국의 사례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운 파트너들에게 더 깊은 신뢰와 협력을 약속할 뿐이었죠. 한국의 접근 방식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베트남의 한 관리가 국제 포럼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과시하지 않고 약속을 지킵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국제 정치와 경제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선전과 거창한 약속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와 진정한 기술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방콕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그 유령 도시가 된 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곳곳에 폴리스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때 활기찼던 이 도시는 이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한국의 침묵과 닮아 있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서울에 들러 김도윤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예전보다 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넥타이 대신 캐주얼한 셔츠를 입은 모습이었죠. 이제는 연구원이 아니라 창업자예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국에서 철수한 후 저희 팀은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도윤의 스타트업은 이제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태국에서의 경험이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한국은 원래 말이 없어요. 도윤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대신 결과로 증명하죠.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 도시의 생동감을 느꼈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하는 대중교통, 끊김없는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 시스템. 이것이 바로 태국이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태국이 우리를 내보낸 후 우리는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우리의 가치를 알아봤고 우리는 더 강해졌어요. 뉴욕으로 돌아와 저는 이 모든 경험을 담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침묵의 힘. 이것은 단순한 국가 간 갈등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와 신뢰에 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책이 출간된 후 태국의 한 장관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실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겠죠. 시간이 흐른 뒤 저는 다시 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때 번영했던 그 산업단지는 이제 대부분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물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한국 회사의 로고였습니다. 아주 작은 규모로 아주 조심스럽게 그들은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버린 나라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가장 강한 반격이었습니다. 제 책의 마지막 문장이 그날따라 유난히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여권으로는 출국하실 수 없습니다. 한 프랑스 공항 직원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얘기를 들은 한국인 여성은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자 주변에 있던 모든 직원들의 시선은 전부 한국 여권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상황은 완전히 뒤집혀버렸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건으로 인해 그리고 그 한국인 여성으로 인해 한 프랑스 공항 직원의 인생이 바뀌어버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그녀는 한국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바로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 뒤발이에요. 프랑스 파리 출신으로 현재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서 루프트한자 항공의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한 한국인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완벽주의자였어요. 제 어머니가 파리의 갤러리 라파에트 백화점에서 매니저로 일하셨는데 항상 소피, 서비스업에서는 디테일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이 제 DNA에 새겨진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엔 노트 정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완벽해야 마음이 편했죠.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도 저는 항상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고민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대학 커리어 페어에서 루프트한자 항공사 부스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됐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에 마음이 확 끌렸어요. 완벽주의적인 제 성향과 항공사의 정확성, 규율이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루프트한자에 지원하고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도 처음에는 왜 독일 회사냐며 의아해하셨지만 루프트한자가 유럽에서 가장 명망 높은 항공사 중 하나라는 점을 설명드리자 이해해 주셨죠. 특히 아버지는 소피,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최선을 다해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됐어요. 트레이닝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비상상황 대처부터 시작해서 응급처치, 기내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루프트한자 스탠다드라는 엄격한 서비스 기준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배워야 했죠. 다행히 저의 완벽주의적 성향 덕분에 트레이닝을 최고 성적으로 마칠 수 있었어요. 트레이너 중 한 분이 소피, 당신은 타고난 승무원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는 정말 뿌듯했답니다.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은 유럽의 주요 허브 중 하나로 매일 수만 명의 승객들이 오가는 곳이에요. 제가 처음 배치받았을 때는 그 규모에 압도됐어요. 공항은 마치 작은 도시 같았죠. 저는 주로 유럽 내 단거리 노선에 배정되었지만 가끔 공항 내 체크인 카운터에서 근무하기도 했어요. 그런 날은 특히 긴장됐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제한된 승객들만 상대하지만 체크인 카운터에서는 다양한 국적, 다양한 상황의 승객들을 마주해야 했거든요. 그날도 저는 아침 일찍부터 체크인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동료인 한나와 함께요. 한나는 독일 출신으로 저보다 경력이 몇 년 더 많았죠. 소피, 오늘은 아시아 노선이 많아서 바쁠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약간 긴장됐어요. 아시아 노선은 단체 관광객이 많아서 업무량이 상당하거든요. 오전은 비교적 순조롭게 지나갔어요. 몇몇 까다로운 승객들이 있었지만 그건 공항에서는 일상적인 일이죠. 점심시간이 가까워올 무렵 한 아시아 여성이 제 카운터로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체크인이라고 생각했죠. 안녕하세요. 여권과 예약 확인서를 보여주시겠어요? 라고 제가 영어로 물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와 함께 여권을 건넸어요. 여권을 받아든 순간 진한 남색의 한국 여권이란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그녀의 예약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했어요. 이상하게도 시스템에서 오류 메시지가 떴어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였죠. 저는 약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다시 시도했어요. 하지만 같은 메시지가 반복해서 나왔죠. 죄송합니다만 시스템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제가 설명했어요. 한국인 여성은 놀란 듯했지만 침착하게 물었어요. 제 여권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유효기간도 충분하고 모든 정보가 정확한데요. 그녀의 차분한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승객들은 짜증을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비행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요. 하지만 이 여성은 달랐어요. 저는 다시 시스템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왔어요. 한나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다른 까다로운 승객을 응대하느라 바빴죠.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제가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제가 뭔가를 놓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시스템에서 경고 메시지가 떠서 출국이 바로 진행되지 않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제가 최대한 전문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한국인 여성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출국이 불가능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가 논리적으로 물었죠.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여권은 전 세계에서 신뢰도가 높은 편이고 위변조 방지 기술도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오류가 뜬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차분하게 시스템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문제의 실마리를 발견했죠. 시스템에서 승객의 이전 입국 기록이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데이터 미입력 문제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승객님의 정보가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아서 입국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제 직감은 정확했어요. 이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였고 관리자 권한으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죠. 하지만 신입 승무원인 저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상급자를 불러야 했죠. 그런데 그때 제 안에서 뭔가 용기가 솟아났어요. 어쩌면 이건 제가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한국인 여성의 차분하고 이해심 있는 그러면서도 논리적인 태도가 저를 더 침착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혹시 승객님의 입국 기록이 최신 시스템으로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로 들어가 권한은 없지만 시스템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화면을 열었죠. 화면을 보니 확실히 데이터 동기화 문제였어요. 최근 시스템 업데이트 후에 일부 승객 데이터가 제대로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은 것 같았죠. 저는 즉시 라인 매니저인 클라우스를 호출했어요. 클라우스, 여기 승객 정보 동기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관리자 권한으로 입국 기록을 다시 조회해 주시겠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클라우스는 제 설명을 듣고 곧바로 시스템을 확인했어요. 소피가 맞아. 시스템 업데이트 이후 발생한 동기화 오류야. 지금 해결할게. 몇 분 후 클라우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해결됐어. 이제 정상적으로 체크인 할 수 있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한국인 여성에게 돌아갔어요. 확인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시스템 업데이트 이후 발생한 오류였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불필요한 실랑이를 줄일 수 있었네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한 일은 그저 제 업무를 수행한 것뿐인데 그녀는 마치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것처럼 감사해했거든요.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런 상황에서 짜증을 내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 한국인 여성은 달랐죠. 체크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녀에게 탑승권을 건네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런데 그녀는 떠나지 않고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물었어요. 혹시 항공사에서 오래 일하셨나요?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아직 신입이에요. 루프트한자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 말을 들은 한국인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승무원이 되어서 참 다행이에요. 신입인데도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울렁거렸어요. 그냥 일상적인 칭찬 같았지만 왠지 이 여성이 저를 꿰뚫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항상 불안해하고 실수할까봐 두려워하며 완벽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그런데 그녀의 말은 제가 그런 불안 속에서도 잘 해내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큰 힘이 되어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승무원으로 정말 적합해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고 진실되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떠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죠. 그날 이후로도 체크인 카운터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들이 갑자기 더 쉽게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믿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제 자신감이 한층 더 올라간 것 같았죠. 그날 저녁 근무를 마치고 프랑크푸르트 공항 근처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루프트한자는 신입 승무원들을 위해 공항 인근에 숙소를 제공했거든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있었죠. 특히 그 한국인 여성과의 만남이 계속 생각났어요. 제 룸메이트인 엘리자베스가 방에 들어왔어요. 어때? 오늘 하루는 어땠어? 그녀가 물었죠. 흥미로웠어. 제가 대답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시스템 오류를 해결했는데 한 승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엘리자베스는 궁금해하며 내 옆에 앉았어요. 어떤 의미로?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랐어. 문제가 생겼는데도 침착하게 대처했고 나중에는 오히려 날 격려해줬어. 엘리자베스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승객은 정말 드물지. 어떤 국적이었어? 한국인이었어. 제가 대답했어요. 사실 한국인 승객들은 항상 예의 바르고 체계적인 것 같아. 특히 여행 서류도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서 오고.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그렇게 느꼈어. 특히 비즈니스 클래스의 한국인 승객들은
항상 정중하고 요구사항도 합리적이야. 우리는 각자의 경험담을 나누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그 한국인 여성의 말이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승무원이 되어서 참 다행이에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체크인 카운터에 배치되었어요. 어제의 경험 덕분인지 오늘은 더 자신감 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었죠. 여러 국적의 승객들을 만났지만 계속 그 한국인 여성과의 만남이 떠올랐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라운지에서 다른 승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중 경력이 오래된 헤르만이 말했어요. 요즘 한국 여행객들이 많이 늘었더라. 특히 비즈니스 클래스가 눈에 띄게 증가했어. 다른 승무원인 그레타가 끄덕였어요. 맞아. 한국은 요즘 경제가 정말 성장하고 있잖아. 그리고 한국인들은 여행할 때도 항상 체계적이야. 여권이나 서류도 항상 완벽하게 준비해오고. 헤르만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 여권은 위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들었어. 보안 기술이 최고 수준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어제의 상황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래서 시스템 오류가 더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였어요. 한국 여권은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데 그런 오류가 났다는 건 분명 시스템 자체의 문제였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한국인 승객들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태도, 행동 방식, 특히 문제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죠.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중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저는 마침내 첫 장거리 비행 승무원으로 배정받았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시아로 가는 노선이었죠.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승무원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만남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건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또 다른 한국인과의 만남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생각해요. 만약 그 한국인 여성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더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의 침착함과 격려 덕분에 저는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때로는 작은 만남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봐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날 그 한국인 여성과의 만남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남았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앞으로 겪게 될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었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의 한국인 여성과의 만남은 저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줬어요. 이제 막 승무원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저에게는 그런 격려가 정말 필요했거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승무원이 되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저는 늘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있었어요.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인지 내가 과연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끊이질 않았죠. 어머니는 소피, 너는 최고가 될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어요. 루프트한자에 입사하고 나서도 부담감은 계속됐어요. 트레이닝에서는 최고 성적을 받았지만 실제 업무 현장은 완전히 달랐죠. 불안한 승객들, 까다로운 요구사항들, 예상치 못한 문제들. 이런 상황들은 매뉴얼대로만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드디어 첫 장거리 노선을 맡게 됐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상하이로 가는 비행이었죠. 제 첫 장거리 비행. 흥분되면서도 긴장됐어요. 장거리 비행은 단거리와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승객, 더 복잡한 서비스가 기다리고 있었죠. 비행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죠. 룸메이트 엘리자베스는 소피, 그렇게 긴장하면 오히려 실수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드디어 비행 당일, 저는 이코노미 클래스에 배정됐지만 필요에 따라 다른 클래스도 지원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처음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죠. 음료 서비스, 식사 제공, 승객들의 요청 처리까지 모두 트레이닝 과정에서 배운 대로였어요. 식사 서비스가 거의 끝나갈 무렵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호출이 왔어요.
선임 승무원 헬가가 소피, 비즈니스 클래스에 손이 좀 필요해라고 말했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향했죠.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만난 중국인 VIP 고객은 처음부터 까다로웠어요. 따뜻한 물을 가져다 드렸는데 너무 뜨겁다고 했고 미지근하게 가져가니 너무 차갑다고 했죠. 몇 번을 왔다 갔다 해도 만족시킬 수 없었어요. 물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식사에 대한 불만이 시작됐어요. 스테이크가 너무 익었다. 이번엔 너무 덜 익었다. 와인은 너무 차갑다. 베개는 너무 딱딱하다. 끝없는 불만이었죠.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저는 적어도 10번은 그분의 좌석을 오갔어요. 프로페셔널리즘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점점 지쳐갔죠. 비즈니스 클래스의 다른 승객들도 불편해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던 중 상황이 극에 달했어요. 그 승객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죠. 이 서비스는 정말 최악이야.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향했고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 남성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만 승무원이 개인 비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승무원은 당신의 모든 요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요구는 계속 바뀌고 있고 이제는 다른 승객들까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침착함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느껴졌어요. 중국인 승객은 이건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지라고 말했지만 한국인 남성은 아니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했죠. 이 말에 다른 승객들도 동의의 표시를 했고 중국인 승객은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됐어요. 한국인 남성은 저를 향해 살짝 미소 지었고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어요. 비행이 거의 끝날 무렵 용기를 내어 그 한국인 남성에게 다가갔어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요. 그는 별 말씀을요. 당신이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상하이에서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는 비행에서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후 저는 그 한국인 남성의 명함을 책상 위에 두고 종종 바라봤어요. 그의 이름은 김민준이었고 서울의 IT 기업 임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언젠가 서울에 가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가 곧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 또 다른 한국인과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엘리자베스가 나중에 제게 말했어요. 소피, 넌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 사람들과 쉽게 연결되는 능력이. 하지만 저는 그게 제 재능이라기보다는 제가 만난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배려심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저에게 보여준 존중과 이해는 제가 더 나은 승무원,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루프트한자 생활은 계속되었어요. 더 많은 장거리 비행, 더 다양한 승객들, 그리고 더 많은 경험들이 쌓여갔죠. 하지만 첫 장거리 비행과 그 한국인 남성과의 만남은 항상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비행 경험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의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길 가치들을 배우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또한 저와 한국, 그리고 한국인들 사이의 깊은 연결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답니다. 첫 장거리 비행에서 한국인 남성과의 만남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의 침착한 태도와 논리적인 대응은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대부분의 승객들과는 달랐죠. 그 이후로 저는 루프트한자에서 더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던 장거리 노선도 점점 익숙해졌고 다양한 문화권의 승객들을 만나는 것도 흥미로워졌죠. 루프트한자에서 2년 차를 맞이하면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경험 있는 승무원이 되었어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능력 덕분에 국제 노선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저를 따라다녔어요.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으려는 제 태도가 때로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 동료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미묘한 긴장감도 느껴졌어요. 프랑스인들은 항상 자기 방식만 고집해라는 말이 뒤에서 돌기도 했죠. 독일 출신 승무원들은 규율과 절차를 중시했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출신 승무원들은 좀 더 유연한 접근 방식을 선호했어요.
저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지만 어쩐지 소속감을 완전히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체크인 카운터에 임시 배치되었어요. 원래 담당 직원이 갑작스러운 병가를 내서 대체 인력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 저는 체크인 카운터 업무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비행에서는 한정된 승객만 상대하면 되지만 체크인 카운터에서는 끊임없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거든요.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침부터 지연된 비행기, 분실된 수화물, 좌석 변경 요청 등 다양한 상황이 이어졌죠. 점심시간이 가까워올 무렵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국인 부부가 제 카운터에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서울행 비행기 체크인 하려고 합니다. 남성이 깔끔한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여권과 예약 정보를 보여주시겠어요? 부부는 모든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건네주었어요. 한국인 승객들의 체계적인 모습이 또 한 번 느껴졌죠. 여권을 확인하니 남성의 이름은 김준호, 여성은 박민지였어요. 두 분 다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차림새에서 비즈니스 목적의 여행임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짐은 몇 개 맡기실 건가요? 제가 물었죠. 이 가방 2개입니다. 남자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들의 수화물을 처리하고 탑승권을 발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권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김준호 씨의 여권이 단단한 커버에 끼워져 있었는데 스캔하려면 이 커버에서 빼야 했죠. 여권 커버를 잠시 빼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요청했어요. 네, 물론이죠. 김준호 씨가 대답하며 여권을 건네줬어요. 그런데 제가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여권을 커버에서 빼려고 하는데 너무 꽉 끼워져 있었어요. 무리하게 당기다가 순간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여권 접합부가 살짝 벌어졌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권이 조금 손상된 것 같아요. 김준호 씨가 여권을 받아들고 확인했어요. 표지와 내지 사이가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죠.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거. 여권이 손상되면 입국 거부될 수도 있는데요. 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승무원으로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를 저질러버린 거죠. 손님의 여권을 손상시키다니 이건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특히 한국 여권은 보안 기능이 뛰어나서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자동 출입국 시스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제 상사인 헬무트가 상황을 알아차리고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죠? 김준호 씨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직원분이 여권 커버를 벗기다가 여권이 조금 손상됐습니다. 헬무트는 여권을 살펴보더니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소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여권 취급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죠. 정말 죄송합니다. 커버가 너무 꽉 끼워져 있어서. 헬무트는 한숨을 쉬며 김준호 씨에게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이 여권으로는 출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 연락해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할 것 같네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실수로 인해 고객이 비행기를 못 탈 수도 있다니. 완벽주의자인 저에게는 참을 수 없는 충격이었죠. 헬무트는 계속해서 저를 질책했어요. 이런 기본적인 실수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객의 귀중한 여행 서류를 이렇게 다루다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단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은 떨리고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전문가로서 감정을 억누르려고 최대한 노력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김준호 씨가 헬무트의 말을 끊었어요. 직원을 그렇게 심하게 다그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헬무트도 저도 놀랐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고객은 더 화를 내거나 최소한 불평을 하기 마련인데 이분은 오히려 저를 감싸주셨어요. 박민지 씨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은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에요. 대사관에 연락하면 임시 여권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헬무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네, 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충격 상태였지만 그 한국인 부부의 태도에 놀랐어요. 제 실수로 그들의 여행이 망칠 뻔했는데도 오히려 저를 배려해 주셨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헬무트가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부부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김준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의 따뜻한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런 실수는 용납할 수 없는데요. 박민지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실수 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죠. 당신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이해심과 배려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고 보상을 요구하고 심지어 소송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달랐어요. 다행히도 한국 대사관에서는 긴급 상황으로 간주하고 빠르게 임시 여권을 발급해주기로 했어요. 헬무트는 공항 직원을 대사관으로 보내 임시 여권을 가져오게 했고 그동안 부부는 공항 라운지에서 기다리기로 했죠. 위기는 가까스로 넘어가는 듯 했지만 저는 여전히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제 완벽주의적 성향으로는 이런 실수를 쉽게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임시 여권이 도착할 때까지 저는 최대한 부부를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커피나 차 한 잔 드릴까요? 제가 라운지에 있는 그들에게 물었어요. 김준호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메리카노 2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괜찮아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커피를 가져다 드리면서 저는 또 한 번 그들의 태도에 감동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죠. 약 2시간 후 임시 여권이 도착했고 체크인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해결되자 김준호 씨는 저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서울에 오실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도시를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놀라서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정말요? 제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도요? 박민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게 중요한가요? 당신은 정말 진심 어린 서비스 정신을 갖고 있어요. 서울의 호텔 산업에서 그런 분이 필요하답니다. 명함을 자세히 보니 김준호 씨는 서울의 유명 호텔 체인의 이사였어요. 갑자기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곧바로 알 수 있었죠. 저희 호텔 체인에서 국제 고객 매니저를 찾고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김준호 씨가 물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 실수로 인해 큰 불편을 겪은 고객이 오히려 저에게 기회를 제안하다니.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였어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겨우 대답했어요.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손에 쥔 명함을 바라보며 이 만남이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인들의 태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만난 첫 번째 한국인 여성, 비행기에서 만난 한국인 남성, 그리고 이제 이 부부까지. 그들 모두는 비슷한 특성을 보여주었어요. 침착함, 논리적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한국 문화의 특성일까?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김준호 씨의 제안. 서울에서 일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그 생각을 곰곰이 되새기며 집으로 향했어요. 여권 사고 이후 저는 몇 주 동안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실수를 할 수 있었는지 스스로를 계속 책망했죠. 완벽주의적인 제 성향으로는 그런 실수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동료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가끔씩 제게 묘한 시선을 보내는 것 같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부부의 태도는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심지어 옹호해준 모습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죠. 특히 김준호 씨가 건넨 명함은 제 책상 서랍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가끔씩 꺼내보며 정말 연락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루프트 한자를 떠나 아시아에서 일한다는 생각은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김준호 씨였죠. 소피 씨, 안녕하세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난 김준호입니다. 잘 지내시는지요? 제 제안을 고려해 보셨나요? 서울의 그랜드 코리아 호텔에서 국제 고객 관리 책임자 자리가 곧 공석이 됩니다. 당신의 언어 능력과 고객 서비스 경험이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진짜 제안이었어요. 그것도 책임자 포지션이라니. 루프트한자에서는 아직 몇 년은 더 일해야 그런 직책에 오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한국이라니.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어요.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낯설었죠. 파리에 계신 부모님과 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특히 엄격한 어머니는 제가 독일 회사를 떠나 아시아로 간다고 하면 분명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룸메이트 엘리자베스에게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와, 정말 대단해. 그것도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책임자 포지션이라니. 엘리자베스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소피, 너는 정말 행운아야. 그것도 내가 실수했는데 오히려 기회를 얻다니. 하지만 한국이야. 너무 멀잖아. 그리고 문화도 완전히 다르고. 제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엘리자베스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인생에서 한 번쯤은 모험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는 매일 같은 루틴의 비행, 같은 고민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지도 몰라. 그녀의 말이 제 마음을 건드렸어요. 사실 최근 들어 저는 루프트한자에서의 삶에 약간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승무원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미묘한 긴장감도 여전했고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김준호 씨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직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조건을 알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김준호 씨는 거의 즉시 답장을 보내왔어요. 직무 설명서와 함께 연봉, 숙소 지원, 언어 교육 기회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제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연봉은 루프트한자에서 받는 것보다 30% 높았고 서울 시내에 회사 아파트도 제공된다고 했어요. 게다가 한국어 교육도 회사에서 지원해준다니. 이메일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소피 씨, 우리는 당신의 진심 어린 서비스 태도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호텔 산업은 지금 국제적 감각을 가진 인재가 필요합니다. 부디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들은 제 실수가 아니라 제 태도와 대응 방식을 높이 평가해 주었던 거예요. 아직도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이런 인정은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파리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죠. 엄마, 제가 서울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울, 한국 서울. 소피,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어요. 좋은 기회예요, 엄마. 국제 고객 관리 책임자로요. 연봉도 더 높고 숙소도 제공하고. 하지만 그건 너무 멀잖니. 내가 없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라고. 그리고 그곳 문화는 너무 다를 텐데. 어머니의 걱정은 끝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소피, 내가 원한다면 도전해봐. 인생은 한 번뿐이고 젊을 때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을 거야. 아버지의 지지에 힘을 얻어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김준호 씨에게 제안을 수락한다는 이메일을 보냈죠. 그리고 2달 후 저는 루프트한자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제 가슴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일까? 낯선 나라에서 정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느꼈던 그 특별한 감동이 기억났어요. 그들의 따뜻함, 배려심, 그리고 체계적인 태도가 과연 한국 사회 전체의 특성일까? 곧 직접 확인할 수 있겠죠. 창밖으로 푸른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이 모험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상상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도전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김준호 씨가 직접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죠. 소피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었어요.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드디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높은 빌딩들, 화려한 네온사인,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김준호 씨는 친절하게 서울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죠. 회사에서 제공한 아파트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어요. 넓고 깨끗한 원룸이었는데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죠. 여기서 살게 된다니 믿기지 않아요라고 말하자 김준호 씨는 웃으며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라고 답했어요. 첫 출근 날 저는 엄청난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그랜드 코리아 호텔은 서울에서 가장 명망 있는 호텔 중 하나였고 국제 고객관리 책임자라는 자리는 제게 큰 도전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소피 씨.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라는 인사가 이어졌죠.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 장벽은 물론이고 일하는 방식도 루프트 한자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의 직장 문화는 훨씬 더 집단적이고 위계 질서가 뚜렷했어요. 회의 시간에 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던 습관이 여기서는 오히려 부적절하게 여겨지기도 했죠. 여기서는 나가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동료들은 대부분 친절했지만 가끔은 외국인인 제게 거리감을 두는 듯한 느낌도 받았어요. 특히 제가 갑자기 높은 직책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최대한 겸손하게 그리고 열심히 배우려는 자세를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어 수업은 매일 저녁 2시간씩 진행됐어요.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처음에는 정말 좌절감도 많이 느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 주세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실력을 쌓아갔죠. 업무 면에서도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제 다국어 능력은 국제 고객들을 응대할 때 정말 큰 장점이 되었고 루프트 한자에서의 경험도 많은 도움이 됐죠. 특히 문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제 방식은 동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었어요. 어느 날 호텔에 머무는 프랑스 대사 일행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약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원하는 스위트룸이 아닌 일반 객실이 배정된 상황이었죠. 직원들은 당황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프랑스어로 직접 대사와 대화를 나눴어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최상의 대안을 제시했고 결국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죠. 이 일을 계기로 동료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점점 팀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제주도로의 직원 단체 여행에서는 모두가 저를 챙겨주었고 한국 문화와 음식도 소개해 주었죠. 특히 김치와 불고기의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호텔 라운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한 남성이 다가왔어요. 혹시 소피 씨 아닌가요? 놀랍게도 그는 제가 비행기에서 만났던 그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서울의 IT 회사 임원이라고 했던 그분이죠. 세상이 정말 좁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일하게 되셨군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제가 제주도 휴가를 계획 중이라는 걸 알고 몇 가지 좋은 장소들을 추천해 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그와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보람찬 시간이었어요.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소중한 경험과 인연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느끼고 있어요. 파리에 계신 부모님도 어머니의 걱정과는 달리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게 되었고 심지어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서울로 방문해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기도 하셨죠. 한국은 단순히 빠른 인터넷과 첨단 기술의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는 곳이죠.
제가 가장 위기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한국인들에게 늘 감사함을 느끼며 이제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